가을이 성큼 다가온 오후였다. 떡집 옆 단단하게 서 있는 수원세무서. 담벼락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그 길 건너편 간판 글씨가 조금 바랜 작은 식당 정의식당에도 계절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여름 내내 뜨겁던 식당 안은 이제 한결 조용했다. 명절이 가까워 오니 사람들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고 손님은 눈에 띄게 줄었다. 주방에 홀로 선 윤정이는 김치찌개를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손님이 줄어드니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네. 그녀의 딸은 이제 서울로 떠났다. 대기업에 취직해 더 이상 식당을 도와줄 수 없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식당 안에는 빈자리가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 빈자리를 메운 건 고요함과 끓는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허전한 김뿐이었다. 그래도 잘 된 거지. 아이는 새 길 가고 난 이 자리 지키면 되고.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그러나 부드럽게 웃었다. 그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리춘화. 중국 조선족 출신의 50대 여인이었다. 첫날부터 그녀는 목소리와 웃음으로 식당을 가득 채웠다. 사장님, 내가 힘은 장사라요. 찌개 열냄비도 끄떡없어. 손님도 내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할 거요.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국자를 휘둘렀다. 실제로 그녀의 손놀림은 재빠르고 성격은 호방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녀는 먼저 달려가 문을 열었다. 아이고, 잘 오셨어. 오늘 얼굴에 꽃이 피었네. 이 말에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다가도 리춘화가 던지는 농담의 숟가락질이 더 즐거워졌다. 정희는 그런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속삭이듯 말했다. 밥은 웃을 때 더 달지요. 리춘화는 손사래를 치며 깔깔 웃었다. 사장님은 왜 늘 시처럼 말아오? 내가 그 말투 배우면 나도 고와지겠다. 하지만 리춘화의 문제는 눈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식당이 잠시 한산해지면 그녀는 정희 옆에 와 앉아 수다를 쏟아냈다. 사장님, 혼자 지내긴 아까워. 아직 절다오. 내가 아는 혼자 사는 총각 있는데 한번 봐볼래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다. 사람은 바람처럼 와야지. 억지로는 안 되지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마치 시처럼 여운이 길게 흘렀다. 리춘화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여전히 호탕하게 떠들었다. 아이고, 그래도 남자 있으면 더 젊어져. 사장님은 딸 같은 얼굴이니까 금세 시집도 가겠다. 정희는 얼굴이 붉어져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내 나이엔 시집은 바람에 날아간 얘기지요. 그 순간 맞은편 떡집 앞에 서 있던 종호가 무심히 그 장면을 보았다. 리춘화가 정희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한다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종호는 괜히 기침을 하고는 떡 반죽을 더 세게 치댔다. 마음속이 알 수 없이 뒤숭숭해졌다. 가을바람은 수원세무서 앞 가로수 사이를 스치며 낙엽을 흩날렸다. 그 길 건너 정희식당 안에서는 리춘화의 웃음소리와 정희의 온화한 대답이 이어졌다. 가을 햇살이 창가에 길게 드리워진 늦은 오후, 정희식당에는 손님이 뜸해졌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나면 늘 그렇듯 식당 안에는 설거지 소리만 남았다. 주방에서는 국물 냄비가 아직 뜨거운 열기를 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갓 쓸어낸 빛바랜 걸레 자국이 반짝였다. 리춘화는 걸레를 쓱 던져놓고 의자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오늘은 사람도 없네. 사장님, 우리 장사 망한 거 아니요? 정희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잔잔히 웃었다.
장사는 계절 따라 숨 쉬는 거지요. 가을엔 발자국도 느려져요. 리춘화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듯 깔깔 웃었다. 에구, 또 시 같은 말 한다. 사장님은 밥 짓는 시인이라니까. 근데 있잖소. 나 가만 보니까 사장님 혼자 살기 아까워. 정희는 잠시 눈썹을 치켜들었다. 혼자도 나쁘진 않아요. 바람도 혼자 불다 가고 해도 혼자 떴다 지지요. 에이구, 그런 말 말아요. 나 솔직히 말할게. 내가 아는 혼자 사는 남자 있어. 인천에서 장사하던 분인데 지금은 이 근처에 내려와 살아요. 나이도 사장님이랑 딱 맞을 거야. 내가 소개해 줄까? 리춘화의 호탕한 목소리는 주방 벽에 부딪혀 크게 울렸다. 정희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고, 그런 얘긴 바람한테나 하라지요. 그녀는 손에 쥔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마침 그 시각, 맞은편 떡집 앞에서 반죽을 다듬고 있던 종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창문 너머로 리춘화가 손짓 발짓을 하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고개를 숙여 수줍게 웃는 정희의 얼굴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종호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자를 소개한다니 정희가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가는 건 아닐까? 그는 괜히 힘주어 반죽을 내리쳤다. 쿵, 소리가 떡집 안에 울렸다. 밀가루가 사방으로 흩날렸지만 그의 눈길은 여전히 길 건너 작은 식당 창문에 머물렀다. 리춘화는 정희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떠들어댔다. 사장님 같은 분은 웃는 얼굴이 꽃이라오. 남자 하나 옆에 있으면 더 고와져. 내가 보장해.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꽃은 혼자 피어도 봄이지요. 그 말은 마치 노래가락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그러나 리춘화는 그 여운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깔깔 웃었다. 아이고, 참 답답하다. 내가 기회만 되면 꼭 소개해 줄 거요. 그러다 얼른 시집 가버리면 나는 장사 혼자 하게 생겼네.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춘화 씨, 그 말은 바람 따라 흩어지게 두어요. 내 삶은 벌써 충분히 채워졌으니. 리춘화는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하며 손을 휘저었지만 속으로는 에이, 아직 멀었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정희 식당 밖에서 둘의 말을 듣던 종호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떡집으로 돌아갔다. 마음 한켠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흔들렸다. 기차 안에서 부부로 오해받았을 때는 부끄럽지만 좋았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정희에게 새로운 남자를 소개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가을 바람은 수원새무서 담벼락을 스치며 낙엽을 흩날렸다. 그 길 건너 정희 식당 안에서는 웃음과 수다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종호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을은 어느새 깊어지고 있었다. 골목의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바람이 불 때마다 사락사락 쏟아졌다. 수원새무서 담벼락에도 낙엽이 수북이 쌓였고 맞은편 정희식당 간판 위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명절을 앞두고 떡집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송편 주문이 사방에서 밀려들었다. 이웃집, 친척집, 그리고 멀리 도시로 간 사람들까지 모두 박 사장 송편은 맛이 다르다 하며 주문 부탁을 넣었다. 박종호는 연신 반죽을 치대며 허리를 숙였다. 손에는 쌀가루가 하얗게 묻었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그는 무뚝뚝한 성격답게 애구, 또 주문이냐 하면서도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뽑아낸 송편은 매끈하고 단단했으며 고소한 깨소금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아이고, 영감님 혼자 언제 다 하우?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어도 종호는 그저 짧게 대꾸했다. 해야지. 손님들 기다리잖소. 밤이 깊어지도록 반죽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해야 맛이 산다며 그는 고집스럽게 손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손목이 뻐근해지고 허리가 욱신거렸다. 사람을 써서 같이 일해도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밤늦게까지 떡 포장을 해야 했다. 명절 첫날 아침, 종호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떡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작은 방에 그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기침이 몇 번 터져 나왔다. 열은 심하지 않았지만 몸살이 그를 짓눌렀다. 잠시 후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다. 화면에는 멀리 해외에서 걸려온 아들의 얼굴이 비쳤다. 아버지, 명절인데 잘 보내고 계세요? 뒤쪽에서 손주의 얼굴이 나타나 까르르 웃었다. 종호의 얼굴에 순간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우리 손자 많이 컸네. 밥은 잘 먹고? 네. 송편 먹었어요. 화면 속의 식탁 위에는 송편이 담긴 접시가 보였다. 하지만 그 송편은 종호가 빚은 것이 아니었다. 아들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버지, 올해 못 가서 죄송해요. 내년엔 꼭 갈게요. 그래, 내년에 와서 같이 송편 먹자구나. 전화를 끊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몇 분 전까지 울려 퍼지던 아이 웃음소리와 자식들의 목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텅 빈 집안에 남은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종호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다. 집이 이렇게 큰데 사람 소리가 없네. 그는 눈을 감았다. 명절이면 북적이던 옛 시절이 떠올랐다. 부모님, 형제, 아이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던 풍경. 부엌에서는 송편을 찌는 김이 가득했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왔다. 종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이불을 당겨 올렸다. 명절 당일 저녁, 골목은 한산했다. 수원세무서 앞마당에 늘어선 은행나무는 노란 잎을 다 떨고 바닥에 금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대부분의 상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간이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혀주었다. 정의식당도 하루 일찍 문을 닫았다. 평소 같으면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명절날만큼은 예외였다. 정의는 가벼운 보자기를 들고 식당 문을 걸어 잠그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간판불도 쉬어야지. 그녀는 집으로 향하려 횡단보도 앞에 섰다. 그런데 맞은편 떡집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눈에 들어왔다. 명절날이라면 불이 꺼져 있어야 할 곳이었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보자기를 더 꼭 쥐었다. 아직도 일하시나. 그녀는 조심스레 길을 건넜다. 떡집 앞에 서니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짝 밀어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남은 송편 반죽이 덜 마른 채 그릇에 남아 있었다. 고소한 깨소금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지만 그 향은 오히려 쓸쓸하게 느껴졌다. 방 한쪽에는 종호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지쳐 감겨 있었다. 정희는 순간 마음이 저려왔다. 명절날 함께 밥 먹을 사람 하나 없이 저렇게 누워 있었구나.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들어갔다. 쌀을 씻고 맑은 국을 끓였다. 마늘 향과 파 향이 퍼지자
적막하던 집안의 생기가 조금씩 돌아왔다. 보자기에서 나물 반찬도 좀 꺼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국물이 끓어오를 때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은조렸다. 밥 냄새는 사람을 깨우지요. 그녀는 상을 차려 종호의 옆에 놓았다. 그제야 종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하게 그녀의 얼굴을 본 그는 놀란 듯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금세 기침이 터졌다. 왜 여길? 정희는 조용히 손바닥을 내밀며 그를 눌렀다. 말은 쉬고 밥부터 드세요. 우리 딸도 놀러 가서 저도 혼자예요. 종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명절이면 옛날엔 북적였는데 지금은 전화벨 소리 말고는 없네. 정희는 미소를 머금으며 조용히 답했다. 빈자리는 늘 있지만 이렇게 둘이 앉으면 반은 채워지지요. 그 말에 종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온기가 오랜 공허를 덮어주는 듯했다. 작은 상 위에 놓인 밥과 국, 그리고 접시 한가득 송편. 단출했지만 방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기침을 멈추고 국물을 삼킨 종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명절이면 옛날엔 참 시끄러웠지. 마당엔 아이들 뛰어다니고 부엌은 김으로 가득 차고 근데 지금은 전화벨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 정희는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띠며 짧게 대답했다. 소리도 사람이 불러야 와요. 오늘은 제가 불려왔지요. 종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떴다. 따뜻한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마음까지 풀어지는 듯했다. 정희는 그가 국을 다 삼키자 송편을 하나 집어 그의 그릇에 놓아주었다. 송편은 달빛 빚은 떡이지요. 하나 드셔보세요. 오늘은 더 달아요. 종호는 말없이 송편을 집어먹었다. 고소한 깨소금 향과 쫄깃한 떡살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씹으며 낮게 웃었다. 그래, 같이 먹으니 달구만. 누가 만들었는지 맛이 기가 막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소박한 밥상을 나란히 지켰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 따뜻했다. 때로는 정희가 국을 덜어주고 종호가 밥그릇을 내밀며 고맙소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사장님, 아이고 여기 있었네. 리춘화였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방 안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자 입을 크게 벌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아이고, 내가 괜히 다른 남자 소개한다고 했구만. 여기가 벌써 한 집 살림이네. 정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얼굴이 붉어졌다. 아이고, 춘화씨 그런 말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리춘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웃었다. 들으면야 뭐 축하 박수 치겠지. 아이고, 보기 좋아 죽겠네. 종호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에헴, 식사 중인데 무슨 일로 왔소? 리춘화는 눈을 굴리며 한마디 더 던졌다. 밥상이 아니라 연분상이네, 연분상. 방하는 순간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정희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 피어오른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종호도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밥상머리 위에 놓인 송편은 달빛처럼 희고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가까워져 있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밤, 골목은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노랗게 물든 낙엽을 비추었다.
수원세무서 벽에 기대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맞은편 정의식당 간판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종호와 정의는 나란히 걸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 소리를 냈다. 한동안 말없이 걷던 종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조심스레 꺼냈다. 작고 귀여운 주머니였다. 이거 원래는 손님 주려고 만든 건데 괜히 당신 생각이 나서.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송편 모양의 작은 열쇠고리가 들어있었다. 반죽처럼 희끗한 색감에 고소한 깨소금 무늬까지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다. 정희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손끝으로 열쇠고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송편은 이렇게 작아도 참 예쁘네요. 종호는 멋쩍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 생각날 거요. 명절날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정희는 짧게 웃었다. 저도 뭔가 드리고 싶은데 준비를 못했네요. 오늘 같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림자는 어느새 서로 겹쳐져 하나의 긴 선처럼 이어졌다. 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 사장, 아니 정희 씨 앞으로 명절마다 같이 있지 않겠소? 정희는 조금 놀라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했다. 명절뿐 아니라 평일에도 내일도 같이 있으면 좋지요. 그 말에 종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시 한번 열쇠고리를 그녀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럼 이건 우리 약속이요. 송편처럼 달고 오래오래 가는 약속. 정희는 손바닥 위에 열쇠고리를 꼭 쥐며 달빛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달빛은 늘 다시 차오르지요. 오늘 약속도 그렇게 차곡차곡 차오를 거예요.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걸려 있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하지만 보름달은 점점 초승달로 메말라간다는 것을 종호 할아버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